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의 진행을 맡은 박성규입니다. 정부의 공격적인 규제 완화로 지난 1, 2월 급매물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7개월 만에 올랐습니다. 자, 얼어붙었던 부동산장에도 훈풍이 분다는 해석과 함께 미국 연준의 베이비스텝과 부동산 PF 부실 등이 시장의 또 다른 뇌관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권혁중 시세경제평론가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와 전망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SVB 사태에도 베이비 스텝, 한미 금리차 역대 최고입니다. 한미 금리차가 1.5%포인트 최고로 벌어졌습니다. 역대 최고로 지금 벌어진 상태인데요. 평론가님, 자세한 내용 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뭐 연준에서는 0.25%포인트 정도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단이 이제 5% 이렇게 됐는데요. 뭐 점도표상 본다 그러면 18명 위원 중에서 10명이 이제 상단을 5.25%로 봤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한 차례 정도 이제 베이비 스텝을 더 단행할 수도 있다. 근데 또 그걸 다르게 본다 그러면 이제 거의 금리 상승에 대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또 시장에서는 이렇게 또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1.5%포인트 정도 이제 벌어졌는데 이 금리의 격차는요, 2000년 한 5월에서 10월 사이에 그때 있었던 1.5%포인트 정도와 같거든요. 그래서 역대 최고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부분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자금이 해외 쪽으로 빠져나갈 우려스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장에서는 일각에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이제는 이슈겠죠.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사실 지금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금융 안정을 선택할 것이냐. 만약에 물가 안정 쪽에 더 치우친다 그러면 이제 베이비 스텝 한번 밟아 나갈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이제는 금융 안정을 택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동결도 이런 부분도 아마 확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금통위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아마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교수님, 네. 미 연준이 금융기관의 파산 부실에도 지금 0.5%포인트에 대한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이 봤을 때 이런 어떤 단행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더 올릴 거라고 봐요. 더 올린다. 네. 향후 앞으로도 더 올릴 네.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점은 이게 미국의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어떤 내관이라고 보기에는 네. 너무나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웃라이어라 그랬거든요. 아주 동떨어진 아주 별개의 사태다. 별로 심각한 거 아니다. 그 생각을 하고 일단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지금 뭐 아까 우리 이제 권혁중 평론가님은 한 번이라고 그랬는데 점도표상으로 보면 한 번인데 만약에 하반기에 물가가 안 잡히면 더 올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기준금리가 6% 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거다. 또 금년에는 오히려 피봇해가지고 내려갈 거다. 이거는 증권가의 요망사항이다. 너무 그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그 낙관적인 그런 기대를 불어넣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연준은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력 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물론 심각하긴 하지만 걱정할 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금융기관의 부실 사태보다는 물가를 잡는 데 더 총력을 기하고 그게 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법에 그렇게. 예.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5월 초에 이번에 지금 심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실리콘밸리 은행에 뭐를 잘못됐는가.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경영진들이 자산 부채 관리를 굉장히 잘못했대요. 그래서 이것은 자산 부채 관리를 잘못한 경영진의 문제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연방은행이 뭐 했냐. 그 관할 은행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인데 도대체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이 그거 감독 안 하고 뭐 했냐 했더니 사실 작년 5월, 작년 7월,
작년 10월 계속해서 경고를 했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딱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 미국 은행에 전반적으로 파급될 것 같지. 만약에 그게 전반적으로 파급되는 사태라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안 됐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하반기에 금리를 한 번이 아니라 5월 달에 한 번 올리는 건 거의 확실한데 5월 이후에도 한 번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기준금리 5.5 상단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기준금리에 상당히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도 이제 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하고 투자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렇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그 미국 금리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기도 참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자, 1.5%포인트로 지금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한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SVB 사태가 오히려 좀 안도감을 좋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은행 파산에 대해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 전만 해도 뭐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빅스텝 간다. 그러면은 역대 최대로 금리의 격차가 우리나라랑 벌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우려스러웠었는데 그나마 뭐 베이비 스텝 가면서 1.5%포인트 정도 벌어졌는데 그러면 지금의 이제는 이렇게 금리의 격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환율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줄 겁니다. 환율이 물론 지금 안정세로 가고 있는, 물론 고환율이지만 그래도 이제 변동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 그러면 외국 자본이 이제는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환율 다시 한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고 수입 물가 높아지면 다시 물가 자극하거든요. 이 악순환이 오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금리 격차가 더 안 벌어지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금리의 격차가 우리나라의 뭐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우리 한국 경제의 뇌관은 저는 PF 대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PF 대출. 예, 그래서 PF 대출은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은 금리의 격차가 한미의 금리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게 한다는 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서 같이 아마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1.5거든요. 요 1.5였던 게 20년 전에 1.5였어요. 근데 지금 1.5, 그 20년 전에 1.5가 똑같은 1.5가 아니에요. 왜? 20년 전에도 1.5 네, 있었어요. 5개월 갔거든요. 네, 5월서부터 네. 9월까지 갔는데 그때는 우리 기준금리가 5%일 때 1.5였어요. 근데 지금은 3.5일 때 1.5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5가 20년 전에 1.5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리 격차라는 거죠. 그죠? 뭐냐면 20년 전에는 우리 기준금리가 5%일 때 미국이 1.5 높았는데 6.5%. 6.5였거든. 근데 지금은 3.5인데 5거든요. 숫자상으로 수치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똑같은 1.5인데 똑같은 1.5고 율로 보면은 율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금리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리 격차가 어떤 한국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인지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뭐 환율이 오르거나 뭐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1.5% 금리 격차가 이제 정부에서는 뭐 20년 전에도 1.5였는데 뭐 그때도 뭐 별일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1.5는 사상 최대의 금리 격차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4월 달에 이제 우리도 이제 네, 금융위를 열죠. 네. 그러면 우리의 지금 기준금리 네. 향방 얼마나 올린다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올린다고 봐요. 얼마나 올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이 뭐냐? 만약에 제가 한국은행에 있다고 하면 정답은 사실상 0.5쯤 올리는 게 정답이에요. 0.5. 뭐냐면 한국은행도 기본 목적이 물가를 잡는 거거든요. 따라서 0.5를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0.5를 올리면 아마 한국은행이 그냥 계란 세례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또 이제 한국은행도 국가기관이 하나니까 국민의 어떤 고통을 감안해야 되고 아까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는 0.25 올릴 거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거기 금통위원들 중에 국민들 우려를 너무 해서
동결로 간다. 이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1.5는 20년 전에 1.5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센 1.5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한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한 2달 동안은 금융시장, 환율시장,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있을 4월 중순에 있을 기준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전 정답은 0.25라고. 정답은 0.5지만 네. 국내 사정상 0.25. 0.25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시는 거고. 네. 자, 평론가님도 그 금리 어느 정도 올릴지 한번 예상을 해주시고요. 저도, 또한 네.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뇌관이 되는 네. 한국경제 뇌관, 특히 네네. 부동산 경제에 뇌관이 있는 부동산 PF. 이 내용이 어떻게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저도 사실 0.25%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동결론이 나오는 이유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금융 안정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민 경제에 좀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아마 동결 가능성도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난해 동결 그 금통위에서 동결 나왔을 때 저는 네. 올려야 된다고 봤었거든요. 사실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그때 베이비스 때 한 번이라도 더 밟아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는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일단 그때 동결이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또 우리나라가 또 선제적으로 밟아 나갔잖아요. 금리의 인상을.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베이비스 때 한번 밟아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을 더 줄이는 그 현명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PF 대출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고 가장 우려스러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이제 저축은행 쪽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축은행 쪽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이제 PF 대출 잔액이 한 10조 원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잔액 대출 규모보다 이제 연체율 때문에 좀 우려스럽다. 연체율이 2.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연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 부실채권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은행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파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뱅크런 사태가 왜 일어납니까? 사실 뭐 자산 규모가 정말 낮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포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돈 빼기 시작하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연수 인출이 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은행에 대한 뱅크런의 심리가 악화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뇌관이 이제 PF 대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PF 대출에 대한 잔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연체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숨겨진 손실, 그러니까 미현실, 미실현 손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 봐요. 아까 우리 뭐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던 경영진의 문제, 도덕적 해이, 밝혀지지 않은 그 무언가가 저는 분명히 PF 대출 쪽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뿐이겠느냐. 예, 여러 마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부실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서 미국의 사태처럼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그게 이제 뱅크런 사태까지 오게 되는 이러한 사태를 가장 우려스럽게 좀 보고 있다. 그래서 PF 대출에 대한 문제가 뭐 이거는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뱅크런이긴 해요. 사실 저축은행이든 뭐 일반 은행이든 뭐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는 좀 다르지만 넣어놨던 예금을 빼는 순간 그 은행 자체가 무너지는 그 우리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그 구자수로 따지면 99%, 금액수로 따지면 96%인가가 5천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100% 예금이 보장이 되는 예금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축은행의 경우에 뱅크런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있죠. 내가 4천만 원을 예금을 했는데 다 그 은행이 무너져도 다 보장을 해주는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뺀다. 뭐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지만은 저축은행의 그 금액의 예금 금액의 95% 이상이 예금 보험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저는 뱅크런이 일어난다 그러면 저축은행에서는 안 일어날 거다. 어디에서 일어나냐? 은행이다. 은행은 구자수로는 98%가 그 5천만 원 이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요 30%밖에 안 돼요. 은행은 60% 이상이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이거든요. 이분들이 예금이 보호가 안 되니까 무너지면 인출을 하겠죠. 근데 은행은 지금 한국의 은행들이야 탄탄하잖아요. 대형 은행이. 저는 그래서 그렇죠. 뱅크런이라는 이야기를
이게 SB 그 실리콘밸리 때 우리가 뭐 되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두 분께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제 그 것이나 미시의 경제적인 어떤 금융 위기까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지금 첫 번째 우리 이슈에서 미국 연준이 베이비 스텝에 따라서 한미의 금리가 격차가 벌어졌는데 그럼 부동산 시장에 집값에 미칠 영향 과연 지금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과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까지 하면서 지금 정책을 피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이 베이비 스텝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은행에 따라갈 금리가 이 연착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있는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금리가 많이 높죠. 지금 현재가 한 2년 전보다 굉장히 높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경기가 금년은 아마 최근 몇 년을 놓고 보면 제일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살 만한 구매력을 가진 분들의 경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저는 집값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더 내려갈 거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0.25를 올리고 또 우리가 0.25를 올린다고 하면 집값 안정에 저는 굉장히 기여를 할 거다. 확실히 내려갈 거다. 여태껏 많이 내려왔지만 문제는 이게 경착륙을 할 거냐. 다시 말하면 한 4, 5년 전 수준보다 더 내려갈 거냐. 부동산 가격이 전 그럴 리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정리하면 집값 추가적으로 안정될 거고 지금보다도 한 10% 정도 더 내려갈 거고 2018년, 19년 수준 정도까지는 돌아갈 것이고 정부가 만약에 2018년, 19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면 이건 경착륙이잖아요.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있는 수단 없는 수단을 동원해서 집값을 다시 회복을 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야 된다고 원희룡 장관도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결론 집값은 조금 더 내려갈 거다. 아직도 더 내려갈 그 하방 압력이 있다라고 보셨고요. 자, 기준금리의 인상 효과가 집값 안정의 연착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는 금융비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뭐 집을 살려오신 분도 대부분 이제 대출이라는 거를 이제 끼고 사기 때문에 금융비용 증가는 사실 압박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일단은 이자 자체가 금리가 높은 상단에서는 사실 이제 설득 투자하는 목적으로는 들어가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도 하반기까지는 아마 집값은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화세로 계속 갈 것이다 보고 있고. 근데 내집 마련하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뭔가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지금처럼 좋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모든 완화 정책을 다 풀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도 우리가 높다 하지만은 막상 은행 가보면 또 좋은 우대 금리를 요즘 또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투자 목적으로 가신 분들은 지금처럼 완화 정책에 나오고 있는 것만큼의 정말 좋은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따라서 물론 이제 투자 목적이라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에 본인이 이제 고스란히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으셔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뭐 자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 향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봄날 맞은 부동산 거래량 바닥 반등대 착시 효과입니다. 자, 1.3 대책 이후에 1, 2월 소폭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거래량이 어떤 내용이 얼마큼 늘었는지 또 그 증가된 배경이 어떤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일단 매매량 증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올해 1분기인데요. 이제 전체로 1, 2, 3월을 보겠죠.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이 한 2만 5천 건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지난 4분기보다 한 2배까지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량 증가됐고요. 매매가도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만 먼저 본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한 700만 원 정도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분기까지는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700만 원 선으로 다시 올라왔고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곱미터당 1월 달에 한
한 293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전월보다 또 올라섰죠.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는 매매량도 늘어나고 매매가도 이제 회복되고 있다. 청약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청약 시장은 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지 좋고 분양가 낮은 곳만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고 있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였죠. 98가구 모집했는데 이게 무려 경쟁률이 198대 1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수치를 본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이제 입지 좋고 좋은 몫에 있는 이런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그 이외의 시장은 사실 보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 시장은 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첫째 본다 그러면 규제 완화가 아무래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하신 완화. 것처럼 13대책 나오고 뭐 다주택자에 대한 물량 또 공시가도 낮아지고 그래서 일단 규제 완화 부분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급매물이 소진된 거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실제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지만은 급매물 중심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영향을 줬다. 그것이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아파트 거래량은 지금 늘어났고요. 실거래가 가격 지수도 늘어났습니다. 서울 지역의 모 단지 같은 경우에 청약 경쟁률이 그간 보지 못했던 경쟁률까지 나온 상태인데 이 내용을 두고선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반대적인 의견에서는 급매물만 없어졌지 추가적으로 지금 매물이 더 나오고 있지 않느냐. 착시 효과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 지금 봄이잖아요. 네, 봄입니다. 제가 그 나무를 유심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꽃이 먼저 피는 나무가 있고요. 네. 한참 뒤에 피는 나무가 있거든요. 봄이라고 전부 한날 한시에 꽃이 피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금년으로 놓고 보면 전 수치로 보면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내려갈 거다. 수치는 내려가는데 왜? 네. 기준금리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올라갈 거고 경기도 안 좋을 거고 세계 경기도 안 좋으니까 전반적인 종합적인 거시 수치는 계속해서 속도가 완만하지만은 하락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전망이 좋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그런 그 계기가 있는 것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경쟁률이 뭐 50대 1, 100대 1 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 거래량 확대라든지 또는 가격 상승은 일부적인 것이다. 국한적인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부동산 시세를 끌어올리기에는 그러려면 아마 내년이 지나서 경기도 좀 좋아지고 금리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써야 될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말하자면은 매화로 따지면 남매 같은 거다. 한겨울에 가장 먼저 피는 매화가 남매잖아요. 겨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활황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피는 어떤 그런 신호에 불과한 거다. 그러면 겨울에서 봄으로는 넘어왔다. 그렇죠. 그러면 추위는 지나고 이제 따뜻해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는 반등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반등의 신호죠. 이게 반등의 신호는 반등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되는 거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금년 말쯤 되면은 더 이상 떨어지지 고압되고 않고 내년 내후년도에 가서 오를 수 금리도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떨어지거나 경기가 확인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매물들이 막 실수요 매물 그다음에 투기성 매물이 같이 몰리니까 그때는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래량 증가는 말하자면 봄이 온다는 신호에 불과한 거지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봄이 온 것은 아니다. 네. 아직 반등은 아니다. 네. 라고 하락 기조는 일정으로 더 갈 것이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전 맞는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저는 착시 효과라고 봅니다. 착시 효과다. 네, 착시 효과라고 보는 게 대표적인 게 이번에 또 더더욱 부동산 거래량이 이제 줄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뭐 지금 거래량은 늘어났지만 급매물 중심으로 보유세가 낮아졌어요. 일단 공시지가가 낮아졌습니다.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일단 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보유세 자체가 좀 낮아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급하게 안 내놓죠.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관망서로 다시 돌아서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부동산 거래가 이제는 좀 다운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공시지가 하락 부분이 이렇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높은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자체에 대한 하방 시그널, 그러니까 금리가 동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떨어진다. 피벗이 일어난다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뭐 반등이 일어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냥 투자 목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떨어질 때 사야지. 이게 막 오르고 있는 사회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하면은 사실 타이밍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투자의 목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접근 방법은 확실히 달라진다. 지금 상황에서.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평론가가 말씀하셨듯이 실수요자 입장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요. 기회의 폭이 틀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판단을 그때 적절히 잘 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자, 우리 지금 그 평론가께서는 지금 공시가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시가가 지금 금융위기 직후보다도 훨씬 더 큰 폭, 뭐 18.6%포인트가 지금 공시가의 하락폭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전은 어떤 그 하락이 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고요. 이런 어떤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이제 그 공시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세부담이 줄겠죠. 세부담이 줄고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급히 팔아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매물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거래량도 줄면서 그게 어느 정도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두 부류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뭐냐면 실수요자하고 투기적 목적의 수요자가 그 행동 패턴이 다른 거죠. 실수요자는 돈도 빠듯하고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지만은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돈의 여유도 있고, 이런 분들은 뭐를 제일 관심해서 보냐 하면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대부분의 그 1.3 조치도 그러지만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는 지금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는 도대체 통과되는 법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국회의원의 구성이 바뀌려고 하면 내년 4월 이후로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1년 이상이 남아 있는데,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최대 변수가 뭐냐, 내년도 총선에서 집권당이 바뀔 거냐, 국회 과반 의석이. 그래서 이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하는 분들은 앞으로 부동산 관련 법이 바뀌기 위해서는 다수당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뀐다고 하면 섣불리 들어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아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저는 리얼미터 갤럽을 볼 거라고 봐요. 누가 이길 거냐. 그래서 지금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 확실해지면 또 그전에도 전 투자 목적에 전 투자가 일어날 것이고, 계속해서 여론이 나빠서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도 과반 의석을 차지 못할 거라고 하면 아무리 정부가 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려고 뭐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국회의 다수 의석을 누가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게 전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어버렸다. 자, 우리 공시가격 하락에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덜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시가격이 하락되면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전세 보증금에 따른 어떤 대출에 대한 것도 줄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고요. 그 금액을 또 보전하려고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또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속히 말해서 깡통 정세까지도 어떤 양면의 칼날의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공시가격이 하락되면서 집주인들에게, 소유자에게는 해부담의 완화가 되겠지만 깡통 전세의 위험 리스크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공시가격 대비
대출 비율을 조정하면 되니까 저는 그것은 충분히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공시가격을 이렇게 낮추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목적이잖아요. 부담을 줄여주자는 거고,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어떤 대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 또한 그 금융기관의 계도를 통해 가지고 저는 그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그건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보는 거죠. 일단은 그 세입자들의 어떤 그 깡통 전세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한 어떤 공시가격의 하락뿐만이 아니라 발표뿐만 아니라 같이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여쭤봤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짚어야 될 게 뭐냐면은 미분양의 물량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아직 분양가가 높다. 10만 호가 된다 하더라도, 10만 호가 넘는다 하더라도 미분양에 대한 어떤 물량 각오하겠다. 분양가가 높다고 했습니다. 네. 또 미분양에 10만 호까지 각오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분양가가 낮춰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사례가 나오고 있죠. 뭐 미분양 사태 나오다 보니까 뭐 안양 지역도 마찬가지고 뭐 몇몇 건설사들이 분양가 내리는 모습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는 원희룡 장관이 한 언론사의 포럼에, 경제 포럼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분양 뭐 10만 호까지는 뭐 각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뭐 기울기는 완만해졌지만은 미분양 물량 뭐 10만 호까지는 뭐 예측 내지 아니면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사실 대구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1만 7천 호 미분양이라니까 뭐 시장에서는 뭐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의 얘기는 그 당시에 2020년, 21년도에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왔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급성수기 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뭐 금액도 크고 분양가가 시세보다 30% 비싸고 그다음에 여기에 세금도 내야 되다 보니 당연히 이제 미분양으로 남게 되는 거다. 그러면 당연한 방법은 분양가 내려라 이거거든요,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저는 뭐 충분히 뭐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겠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7만 원은 넘었습니다.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 파급 효과가 어떻게 번질지는 보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분양가 내릴 여력은 저는 있다고 봐요, 건설사들이. 건설사들이 충분히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미스매치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못 내리겠다, 가격을 못 내리겠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자들은 좀 더 관망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미스매치가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매도자, 매수자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아마 이런 사태는 계속적으로 갈 것이고,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땐 분양가가 내려지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못 버티고. 수요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아마 건설사들이 항복하고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 분양가를 어느 정도 조정해 나가는 그런 사태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현재 지금 하락장에서 미분양 물량에 대한 어떤 지표를 굉장히 주시 있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도 국회의 어떤 변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할 때 지금 미분양의 어떤 지표도 있지만은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지표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은 이 입법부에 누가 다수가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태껏 우리가 1년 동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부담을 줄여줄 만한 그런 대책들이 전부 국회에서 막혀갖고 꼼짝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가장 저는 주안점을 둘 것이고, 네. 그다음에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죠. 금리,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겠어요? 금리, 그다음에 경기.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 시 제일 눈여겨봐야 할 지표는 저는 한국이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거품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건 확실한데 이게 변수가 생겨버렸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건축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올랐습니다. 예. 건축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금리도 금리지만 그동안의 거품도 거품이지만 이게 건축 비용이 너무 비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큰 마찰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금리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원자재 가격. 근데 이 두 가지가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굉장히 큰 실수자의 어떤 그런 변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부동산 시장을 앞으로 전망할 때 일단 뭐 기준금리, 한은의 금리와 그리고 원자재의 어떤 그 가격 변동에 대해서 지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봄날 맞은 부동산 거래량, 바닥 반등이냐, 착시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계류 중인 윤석열 정부 부동산 규제 법안 향방은입니다. 자, 올 연초 일산 부동산 대책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여러 대책들, 법안들이 시행령으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는 법들이 있고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규제 법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뭐 시행령으로 이제 개정이 된 것이 이제 전매 제한 완화겠죠. 일단 요거는 3월 24일에 이제 차관회의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까지 가서 이제 시행령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매 제한 완화는 뭐 시행령이니까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가 최대 10년이 이제 3년으로 바뀌게 되고 전매 제한이 그다음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에서 1년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3년이면은 사실 건축하는 사이에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전매 제한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시행령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완화 정책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는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뭐 실거주 의무 폐지 법이거든요. 근데 실거주에 대한 폐지 완화 정책 이거는 이제 지금 상임위에 계속 계류 중에 있어요. 거의 뭐 야당에서는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과연 될 것이냐,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았던 곳에는요, 일단은 2에서 5년 정도 실거주 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폐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정 사항이니까 뭐 국회에서 얘기를 안 하면은 사실 통과되기는 어려운 거고. 근데 아이러니하죠. 전매 제한은 완화가 됐는데 실거주는 해야 돼. 짝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짝꿍이거든요. 그러면은 전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매를 팔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은 무조건 실거주 해야 되는 목적으로 사셔야 되는데 그럼 이게 사겠냐고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죠. 춘천주공 같은 경우에도 전매 제한이 1년에 이제 해당되는데 근데 실거주면 또 2년을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전매 제한 완화의 효력이 반감이 아니라 거의 뭐 지금 반의 반도 지금 효과가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에 대한 이 폐지 부분이 빨리 이제 국회에서 이제 논의돼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는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는 재총안이죠. 재총안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 이제는 국회 상임위에서 이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부분 이것도 사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취득세 완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택,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거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발표는 했는데 뭐 소급 적용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뭘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적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은 일산 부동산 전에 나왔어요. 네네. 22년도 12월 21일 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정책입니다. 교수님. 네. 일단은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들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일단은 내놓고도 환급 받으시는 분들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과연 통과가 될까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쪽 분들도 좀 분위기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이번에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졌는 가장 중요한 패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 너무 강경 위주였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풀어주긴 해야 되겠는데 또 거기도 하드라이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긴 남았지만 저는 점진적으로 지금 야당,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도 야 이거 부동산에 관련된 그 정책을 조금 정부하고 좀 보조를 맞춰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리고 특히 내년 4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표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부분은 좀 빨리 좀 풀어주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뭐 줄다리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다른 이슈하고 막 이렇게
딜하는 쪽으로 가긴 가겠지만 궁극적으로 취득세 완화나 양도세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는 저는 궁극적으로 내년 총선 이전에는 상당 부분 풀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봐요. 근데 이제 정부의 의지와 어떤 정책 방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 그 발표를 해놓고 시행이 안 되게 되면 거기를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이란 말이죠. 일단 모든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매수나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책이 이렇게 발표돼 지금 그 현장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당연히 되는 줄 알고 폐지된 줄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언론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낮은 줄 알죠. 아직 완화가 됐겠구나 생각하지만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이런 모든 피해가 그 과도기 기간 안에는 결정 안 되기 때는 국민들이 모든 것들이 안고 가야 되는데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 물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이제는 이거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신 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완화는 사실 이제는 정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기다렸던 부분이고 그거 믿고 또 투자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취득세가 예상했을 때 3%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8% 나와버리면 얘는 거의 뭐 수천만 원의 금액이 그렇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토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황당해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저는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제초안입니다. 제초안에 대한 완화 법안도 사실 이제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재건축을 해서 분양을 받고 이게 돼서 수익금의 한 10에서 50%를 이제 환수하는 건데 여기서 여기 완화 법안이 뭐냐면 거기서 공제 금액을 얼마 할 거냐. 그러니까 기존에 3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 공제 금액을 이제 1억 원까지 높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 제초안에 대한 이슈가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될 텐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분담금 자체의 수익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에 따라서 분담금을 좀 감면해 주는 것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초안에 대한 완화 법안도 지금 묶여 있다 보니까 뭐 말 그대로 재건축의 가장 큰 허들입니다. 이건 제초안은 뭐 재건축 시장에서 그렇죠. 가장 큰 허들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풀어주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풀린지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초안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분도 있는데 이게 아직 계류 중에 있어요. 이건 아직 계류 중에 있다 보니까 아직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로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발표한 것과 지금 시행령은 통과가 진행이 되지만은 이 개정 사항은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이라서 진짜 한날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불투명한 상황.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교통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총선 저기에는 분명히 뭔가 그렇죠.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수도권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지금 집권당이 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대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 지금 부동산 이 문제가 가장 치열하게 지금 대두되는 지역이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승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변수가 부동산 관련 법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렇게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규제했던 게 물론 득을 보는 사람이 나 있는지는 모르. 난 득을 보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왜? 집 없는 사람들이 집 있는 사람들이 막 세금 많이 내고 하니까 너무 고소하고 실제로 집 있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골치 아파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 다 수도권의 거주자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총선의 주요 이슈가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도 야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압승 못해. 압승을 하려면 결국은 풀어줘야 돼. 그렇게 해서 저는 빠르게 수습하면서 내년 총선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안이 되었던 다주택자나 뭐 이런 분들의 취득세나 양도세나 종부세나 이런 분들이 상당 부분 빨리 저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봐서 거기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뭐 두 분의 의견을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정책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이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움에서 내가 착오를 겪는다고 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뭔가 정부에서 방향성은 알겠지만은 만약에 발표를 하기 전에
충분히 야당과 협의 후에 좀 진행이 가능한 언제까지는 정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간의 어떤 데드라인을 좀 주고선 했으면 모르는데 그거는 요망사항이고 희망사항이겠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터뜨리는 것도 네. 알지요. 지금 국회를 170석을 야당이 갖고 있는데 법 개정을 하자고 하면 안 되는 걸 모르겠어요. 이 일종의 이게 정치 행위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국회가 도와줘라. 안 해줘? 그러면 너는 국회에서 떨어질 거다. 이게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스마트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다 정치 행위구나 하는 걸 좀 이렇게 우둔한 사람들은 정부가 발표하면 그날로 그게 바뀐 줄 알고 취득세가 진짜 내려간 줄 아는데 대부분의 이 아주 영리한 사람들은 이게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걸 다 잘 알고 있죠.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저희 방송국 쪽에 이제 상담이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냥 된 줄 알고 그렇죠. 된 줄 알고 모든 것들을 이제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자, 제초안까지 일단은 국회에 걸려 있고요. 네. 최근에 언론상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 해제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그게 이제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연착륙을 위해서 우리 교수님,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곳들을 어떻게 해제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이 폭락하거나 하지 않으면 요 꺼내기 조금 힘든 분위기 아닌가 좀 두고 마지막 카드 즉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하나의 마지막 카드로 이건 계속 들고 있다가 사태가 심각해지면 저는 끊을지 몰라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연착륙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요건 계속 들고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강남권에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 인근이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주요 단지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목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네. 목동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제곱미터 초과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바로 매수 후에는 바로 실거주 2년의 의무 기간이 있죠. 한편으로는 어떤 실거주, 내가 지금 집을 사는 데 있어서 허가를 받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요, 일단 그 지정을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이제는 광역단체의 단체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카드, 저는 교수님 말씀이 오늘 너무 공감하는 게 진짜 마지막 카드거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게 해제 여부는요, 부동산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전 마지막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신중한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도래합니다. 이걸 갱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요쪽 재건축 단지, 여기가 이제는 다음 4월 26일 날 이제 다시 한번 회의를 거쳐서 이제는 도래하게 돼요. 이걸 과연 더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 풀어줄 거냐, 아니면은 또 삼성, 청담, 대치, 잠실, 여기는 6월 22일에 이제는 이거 지정 기한이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제 최대 아젠다입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갭 투자가 안 돼요. 일단 2년의 이제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갭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살 목적으로 내가 사겠다, 거기서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은, 일단은 투자 목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가치가 오를 수가 없겠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계신 분들은 이제 재건축 시장에 대한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 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본다 그러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은요, 지금 이제 2년째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 쪽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이제 묶여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0CR이 서울시에서 풀어주지 않을 거다.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아마 시장에 관망을 하고 나서 나중 가서야 이제는 풀어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게 그 지역에 계신 분한테는 급한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급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마지막 카드를 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서울시의 마지막 카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 여부였습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 지금 남아있는 규제 완화 정책을 봤을 때
매수 수요를 가장 손쉽게 끌어당길 수 있는 거는 자금이겠죠. 대출입니다. 특히 대출 중에서도 DSR 규제. 자, 부동산 규제 완화의 정말 최종적인 마지막 카드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교수님, DSR 규제 완화 과연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총 대출 1억, 2억의 DSR 규제를, 물론 그것도 DSR을 40% 할 거냐, 50% 할 거냐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은 좀 저기 과도한 저는 규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동안 부동산 경제가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쪼는 건데, 정상적으로 저는 이것은 좀 풀어줘야 될 그런 그 여지가 있다고 봐서 DSR은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도를 40, 50, 60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 대출 금액도 2억에서 1억으로 지금 줄였는데 이거를 다시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DSR은 토지거래 허가와는 좀 달리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저는 조절할 수 있는 변수라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어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신축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변수라고 봐요. 네. 평론가님, 최근에 그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중도금 대출이나 뭐 등등 해가지고 DSR을 일단은 배제하고 나오는 정책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향후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 간헐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하락을 면치 못한다고 하면 DSR 규제 완화가 전면적으로 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DSR 규제,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40% 묶여둔 거는 정말 저는 잘했다 보거든요. 아, 잘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화랑기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DSR 규제가 저는 더 빨리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좀 묶어두는 효과가 좀 있었으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막 대출이 증가되고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증가되지 않았을 텐데, 일단 어쨌든 간에 이제는 지난 정부 하반기에 들어와서 DSR 규제를 강화했던 거는 뭐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의 DSR 규제는 이제 다시 한번 좀 고려해 본다는 거죠. 이제 부동산이 어느 정도 하방 안정을 찾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내가 부동산의 시장에 들어가고 싶고 나는 정말로 이제 여유가 돼서 들어가고 싶은데 이 DSR 규제 때문에 또 실수요자들이 못 들어가는 부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소득자한테는 유리하고 오히려 이제는 대출을 좀 얻고서 어렵지만 내 집 마련 하실 분들한테는 오히려 DSR 규제가 반대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의 어떤 대출 규제의 문제는요, 좀 완화적인 추세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정부가 나온 게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DSR 규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DTI라든지 LTV만 적용받아서 아파트를 사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는 사실 특례보금자리론에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로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 그러면 일단은 특례보금자리론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이슈까지 다 지금 마지막으로 다 다뤘고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한국 경제의 어떤 시장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자, 이제 2분기가 접어드는 4월 달입니다. 지금 이제 4월에 들어서면서 앞으로의 어떤 하반기까지 부동산 시장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반적으로 2023년도 2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전망을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우리 기준금리 3.5에서 최소한 0.25 내지 0.5%는 더 올라간다. 그렇다고 하면 대출금리도 지금보다도 최소한 0.5%포인트는 더 올라간다. 고금리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작년이나 금년 상반기보다도 저는 훨씬 더 안 좋을 것이다. 그러면 실물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올라가고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하반기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내려가는데 긍정적인 변수가 딱 두 가지다. 첫째는 정부가 지금 시세는 아직도 다소 높지만은 이거를 경착륙으로 보내주고 싶지는 않다. 정부는 연착륙에 굉장히 모두가 깔려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내려가면은 저는 카드를 풀 것이기 때문에 연착륙할 것이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 총선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동안 현안이 되었던 어떤 정책들을 다 풀어줄 것이다 라고 보면
결론은 주택 시장의 바닥은 금년 말, 내년 초가 내년 초. 바닥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실수요자들은 하반기 가을쯤이면은 이제 들어갈 만한 저는 타이밍의 시점이 오는 것이다. 고 보고 그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분이면 지금 준비해도 저는 별로 손해를 안 볼 것이라고 봐서 부동산 경제는 이제 거의 이제 터널 끝이 보이는 그런 지금보다도 한 5% 정도는 더 내리겠지만 거의 이제 그 어두운 시절은 다 끝나는 거 아닌가. 교수님께서 오늘 1시간 동안 얘기했던 거를 일목요연하게 네. 무주택자, 실수요자와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수 타이밍까지 딱 짚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그 정리하자고 하게 되면 고금리의 지속, 네. 경기의 침체 등으로 해서 전반적인 하락은 올 것이다. 네. 그렇지만은 향후 올해 말 정도나 내년 초쯤에 분명한 매수 타이밍이 바닥에 근접할 것이다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여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월간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을 주신 신세동 교수님과 권혁준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